반갑습니다. 저는 윤혜옥, 54살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싶은 그날의 이야기. 여러분의 귀를 잠깐만 빌려주세요. 6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평범한 주부에서 하루아침에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했어요. 새벽 5시 따르르릉. 알람 소리로 시작되는 제 하루는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파서 신음이 새어나와도 저는 일어나야 했어요. 77살 시어머니 박정임. 어르신의 당뇨약을 챙겨드리고 23딸 소미의 등록금을 벌어야 했거든요.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깊어진 주름과 거칠어진 손을 보며 한숨이 후 나와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죠. 우리 식구들이 저를 믿고 있으니까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가스레인지가 윙윙 소리를 내며 계란찜이 익어가요. 시어머니를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 골라서 만드는데 된장국에서 보글보글 나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에 퍼져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식탁에 놓인 남편 사진 앞에서 아들아, 오늘도 잘 부탁해라고 중얼거리시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리지만 환한 미소로 대답해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오늘 약도 챙겨드릴게요. 딸 소미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학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엄마, 오늘 늦게 들어와요. 과제 때문에 도서관에 있을게요라며 쿵쿵쿵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검은 작업 가방을 끈끈 소리내며 메어요. 청소 도구들과 간병용품이 들어있는 이 가방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도구예요. 무겁지만 소중해요. 어머니, 저 일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몸 상하지 말고. 현관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하루가 시작돼요. 지하철에서 덜컹덜컹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보면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정장 입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작업복 차림인 제가 좀 위축되기도 하지만 저도 떳떳하게 일하는 사람이니까 고개를 꼿꼿이 들어요. 예전에는 저도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이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일하고 저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딸을 키우는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죠. 주말에는 가족끼리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걸 먹으러 외식도 했어요. 하지만 6년 전 그 교통사고 한 번으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했어요. 마트 계산원, 식당 설거지꾼, 그러다가 지금의 청소 일을 시작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을 보면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남의 집이지만 정성껏 닦아드리면서 보람도 느끼거든요. 오늘 가야 할 곳은 용산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청소업체에서 새로 배정해준 고객이에요. 첫인상이 중요해라고 혼잣말하며 아파트 현관 앞에 서니까 고급스러운 건물에 조금 위축돼요. 엘리베이터가 윙하며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정리해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가지런히 하고 옷매무새도 단정하게 해요. 제 손이 거칠어 보이니까 주머니에 넣고 싶어져요.
목적지층에 도착해서 호수를 찾아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복도도 우리 집 좁은 현관과는 달리 넓고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걸음 소리가 푹신푹신 나요. 새로운 고객을 만날 때마다 긴장되는데 이런 고급 주택에서는 더 떨려요. 저는 무거운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딸랑 누르고 정중하게 기다려요. 우리 집 가벼운 플라스틱 벨과는 다른 깊고 묵직한 소리가 댕그랑 울려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지 아세요?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인생이 또 한 번 뒤바뀌었거든요. 6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도 저만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무거운 현관문 앞에서 깊고 묵직한 초인종 소리가 댕그랑 울리고 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문 안쪽에서 따박따박 슬리퍼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성껏 해야지. 첫인상이 중요해.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는데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현관에 서 있는 남자를 보자마자 제 무릎에서 힘이 확 빠지면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얼굴, 바로 6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강도윤과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고 숨이 헥헥 차올랐어요. 우리 집 작은 거울에서 매일 보던 제 창백한 얼굴과는 달리 그 남자는 건강해 보였어요. 수염을 기르고 있어서 남편보다 좀 다르긴 했지만 눈매며 코며 인매가 완전히 똑같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청소업체에서 나왔는데요. 제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게 들렸어요. 그 남자도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저를 집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어서 들어와요. 빨리. 그의 손길이 급했어요. 우리 집 가벼운 현관문과는 달리 이 집 문은 쾅 하고 무겁게 닫혔어요. 거실로 들어가니까 정말 넓었어요. 우리 집 좁은 거실의 3배는 되어 보였어요.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나고 가죽 소파는 앉기만 해도 푹신하게 들어갈 것 같았어요. 우리 집 오래된 패브릭 소파와는 비교가 안 됐죠. 여보세요? 혹시? 제가 말을 하려는데 그 남자가 쉿하고 입에 손가락을 댔어요. 제발 조용히 해요. 우선 앉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는데 정말 푹신해서 우리 집 딱딱한 의자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당신이 누구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강민호예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알아요. 강민호라고? 남편 성은 같은데 이름이 다르네요. 하지만 그 얼굴은 절대 틀릴 수 없었어요. 도윤이 맞죠? 당신 강도윤이 맞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6년 동안 참았던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더니 후우하고 긴 한숨을 쉬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강민호예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리 집 작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자 울던 밤들이 생각났어요.
시어머니 몰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던 그 밤들이요. 왜 살아있으면서 우리 곁에 오지 않았어요? 저와 소미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리면서 높아졌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집 형광등 아래서 보던 그의 얼굴과는 달리 이 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그는 더 낯설어 보였어요. 여보, 제발 들어줘요. 그땐 정말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가 저를 여보라고 부르니까 가슴이 쿵 했어요. 6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 그 호칭이었거든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광식품연구소에서 일했어요. 개발 책임자였죠. 6년 전에 우리가 만든 식품 첨가물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견했어요. 제 머릿속이 핑 돌았어요. 신광식품이라니? 남편이 일하던 회사와는 다른 곳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걸 은폐하려고 했어요. 수백만 명이 먹는 제품인데 부작용을 숨기고 계속 팔겠다는 거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이어졌어요. 저는 내부 고발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집으로 가는 길에 트럭이 그가 말을 멈췄어요. 저는 숨을 헉하고 들이켰어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들이 저를 제거하려고 한 거였어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계속 위험했어요. 그래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6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요? 저와 소미, 어머니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제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어요. 매일 지켜봤어요. 멀리서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소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다 봤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 6년이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전히 저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집에서 늘 차가웠던 제 손과 달리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과연 남편이 말하는 마지막 기회가 뭘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현관문 앞 인터폰 화면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떨렸다. 해옥은 여전히 바닥에 쿵 주저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6년 전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얼굴과 너무나 똑같았지만 동시에 낯선 수염과 깊어진 주름살이 시간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들어와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해옥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까지 도윤과 똑같았다. 현관 너머로 들려오는 엘리베이터 딩동 소리와 복도를 타박타박 지나는 발걸음 소리가 해옥의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과 뒤섞였다. 거실로 들어서자 낯익은 향이 코끝을 스쳤다. 남편이 즐겨 쓰던 면도 크림 냄새였다. 해옥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소파가 푹 들어가며 그녀 앞에서 남자는 무릎을 털썩 꿇고 앉았다. 여보, 제발 조용히 해줘. 그의 첫마디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왜? 해옥의 목소리가 떨떠름하게 떨렸다. 왜 살아있으면서 우리 곁에 오지 않았어? 남자는 긴 침묵을 지켰다.
창밖에서 빵빵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아이들의 깔깔 웃음소리가 묘하게 대조적이었다. 마치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는데 이 집 안에서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땐 돌아올 수 없었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해옥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저었다. 무슨 소리야? 교통사고로 죽었다며? 장례식도 치렀고 시어머님은 매일 당신 사진 앞에서. 들어봐, 해옥아. 그가 해옥의 손을 살짝 잡았다.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강도윤이 맞아. 하지만 지금은 강민호로 살고 있어.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6년 전 그는 신광식품연구소의 개발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새로운 식품 첨가물을 연구하던 중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견했다. 장기간 섭취 시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었다. 회사에 보고했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낮아졌다. 이미 수십억을 투자한 상태였어. 조기철 회장은 은폐를 지시했고 내가 반발하자. 그래서 해옥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살해 위협을 받았어. 진짜로. 그가 해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느 날 밤 집 앞에서 검은 승용차가 부르르륵 나를 따라왔어. 그 다음 날엔 소미 학교 앞에서 수상한 남자가 찰칵찰칵 사진을 찍었고 해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그 불안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남편이 밤마다 커튼을 바스락 여러 번 확인하던 모습,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라며 따르릉 재촉하던 전화들. 그래서 죽음을 위장한 거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된 상황이었거든. 도윤이 후 깊은 한숨을 쉬었다. 친구 하나가 도와줬어. 의사였는데 가짜 사망 진단서를 만들어줬고 장례식장에 있던 건 밀랍 인형이었어. 해옥은 그 말을 듣고 소파 등받이에 털썩 몸을 기댔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다. 관 속의 남편 얼굴이 왠지 어색했던 것, 만져보려 할 때 장례 직원이 급히 말린 것까지. 6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 제주도에서 가명으로 살았어. 한라산 근처 펜션을 운영하면서 증거를 모았어. 언젠가 반드시 그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다짐했거든. 해옥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와 그리움, 안도와 배신감이 뒤섞였다. 부엌에서 냉장고 모터가 웅웅 돌아가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그럼 이제는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거야? 도윤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직 위험해. 하지만 그가 해옥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결정적인 증거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나. 그 순간 해옥은 직감했다. 이것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도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이 거실을 물들이는 가운데 해옥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밖에서 삐삐거리는 트럭 후진 경고음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6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실은 생각보다 무겁고 복잡했지만 이제야 모든 퍼즐의 조각이 딱딱 맞춰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해옥의 머릿속은 쿵쿵 터질 것 같았다. 전동차가 칙칙폭폭 달리는 소리와 승객들의 웅성웅성 대화 소리가 뒤섞여 들렸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핸드폰을 꺼내며 확인해 보니 남편. 아니, 강민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조심해서 들어가. 혹시 모르니까. 현관문을 끼익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옥아, 어디 갔다 와?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혜옥은 털썩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새 고깃집이 좀 멀어서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박정임이 평소처럼 아들 사진 앞에서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도윤아, 오늘은 엄마가 너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단다. 냄새가 좋지? 혜옥의 가슴이 꽉 막혔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6년째 사진에 대고 말을 거는 시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글썽 맺혔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응, 고생했어. 시어머니가 혜옥의 손을 꼭 잡았다.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 현관문이 철컥 열리며 딸 소미가 들어왔다. 대학 도서관에서 밤늦게 과제를 하고 온 모양이었다. 어깨에 맨 가방이 털썩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엄마, 오늘 왜 이상해? 눈이 빨갛네. 혜옥은 급히 눈을 비비며 고개를 돌렸다. 아니야, 먼지 들어간 것 같아. 하지만 소미는 예리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도 떨리고. 며칠이 지나도 혜옥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뒤척뒤척 침대에서 뒤척이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새벽에 째깍째깍 시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에 6년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국 일주일 뒤 혜옥은 소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소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소미는 과제하던 노트북을 탁 덮으며 엄마를 바라봤다. 뭔데? 또 등록금 이야기야? 아니야. 내 아빠 이야기야. 그 순간 소미의 표정이 싹 변했다. 아빠, 왜 갑자기? 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새 고객의 집에서 만난 남자가 아빠와 똑같은 얼굴이었다는 것, 그가 강민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6년 전 죽음을 위장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소미는 처음에는 멍하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엄마, 혹시 헛것 본 거 아냐? 소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다. 아니야, 소미야. 엄마가 확실히 봤어. 목소리도 손도 모든 게. 말도 안 돼. 소미가 쾅 테이블을 쳤다. 아빠는 죽었어. 우리 같이 장례식도 치렀잖아.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급히 거실로 나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할머니,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빠를 봤다고. 뭐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옥아, 그게 무슨 소리야? 혜옥은 진퇴양난이었다. 시어머니에게까지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 77세의 노인이 이런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머니,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봤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소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설마 정말로 아빠가 살아있다고 믿는 거야? 그럼 6년 동안 우리를 버리고 어디서 뭘 한 거야? 그 질문에 혜옥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위험했다고 해도 6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내 아빠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소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할머니가 매일 아빠 사진 보고 우시는 거, 엄마가 밤마다 혼자 우는 거, 내가 아르바이트 하느라 수업도 제대로 못 듣는 거, 이 모든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소미는 휙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혜옥아, 도대체 무슨 일인지 똑똑히 말해봐. 혜옥은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혹시 도윤이와 관련된 일이야? 그날 밤 혜옥은 홀로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치킨집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핸드폰이 딩동 울리며 메시지가 왔다. 강민호였다.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필요해. 이해해줘. 혜옥은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냈다. 소미가 화가 많이 났어. 시어머니한테는 아직 말 못했고 곧 답장이 왔다. 미안해.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 순간 혜옥은 깨달았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까지는 생각보다 더 많은 상처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혜옥이 강민호의 아파트 초인종을 딩동 누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집에서 소미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시어머니의 의심, 어린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 결국 그를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들어와. 문을 끼익 열며 나타난 민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떠 있었다. 6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야. 그가 혜옥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혜옥은 서류를 넘기며 살펴봤다. 신광식품의 내부 문서들, 연구 데이터, 회계장부 사본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복사본이거나 간접 증거들이었다.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부족해. 법정에서 통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 민호가 탁 테이블을 치며 말했다. 조기철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서나 은행 거래 내역 아니면. 그때 혜옥의 핸드폰이 따르릉 울렸다. 청소업체에서 온 전화였다. 네, 윤혜옥입니다. 혜옥 씨, 새로운 고객이 배정됐어요. 내일부터 용산구 한남동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혜옥이 주소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이거 신광식품 조기철 회장 집이야. 민호의 눈이 번쩍 빛났다. 정말? 응. 한남동 레미안 퍼스트. 여기 맞지? 혜옥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자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혜옥아,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혹시 내가 너와 만나는 걸 눈치챘을 수도. 그럼 가지 말까? 아니야. 민호가 혜옥의 손을 꽉 잡았다. 오히려 기회야. 하지만 정말 위험할 거야. 내가 날 도와줄 수 있겠니? 혜옥은 잠시 망설였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와 소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또 다른 위험을 끌어들이는 건 아닐까?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회장 집 서재에 금고가 있을 거야.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 너무 위험해. 해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범한 일상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이 싸움이 끝나야만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거지. 그래. 그들이 감옥에 가야만 우리 가족이 안전해져. 해옥은 결심했다. 6년 동안 홀로 가족을 지켜온 그녀였다. 이제는 가족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싸움을 해볼 차례였다. 알겠어. 해볼게. 다음 날 아침 해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부터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비밀 요원이 되어야 했다. 한남동에 도착해 조기철 회장의 집 앞에 서자 웅장한 대문이 해옥을 압도했다. 경비실에서 확인 전화를 걸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청소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비서로 보이는 30대 남자가 나왔다. 한도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해옥을 훑어봤다. 처음 오시는 분이네요. 이전 분은 어떻게 됐나요? 잘 모르겠어요. 업체에서 배정만 받았거든요. 해옥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렇군요. 회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시고 2층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1층만 청소해 주세요. 해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를 꺼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2층 서재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민호가 미리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서재는 2층 맨 끝방이었다. 청소를 하는 내내 해옥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귀는 쫑긋 세워두고 주변 상황을 살폈다. 한도영은 1층 응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예, 회장님. 새로운 청소부가 왔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해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혹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건 아닐까? 점심시간이 되자 한도영이 잠시 외출한다고 했다. 1시간 후에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1층만 청소해 주세요. 현관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를 들은 해옥은 재빨리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면서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서자 한쪽 벽면에 큰 금고가 보였다. 해옥은 민호가 알려준 대로 휴대폰을 켜고 금고 앞에 섰다. 첫 번째 시도 조기철의 생년월일. 삐삐 틀렸다는 소리가 났다. 두 번째 시도 신광식품 창립연도. 또다시 삐삐. 세 번째 시도까지 실패하자 해옥의 손에 땀이 났다. 한 번 더 틀리면 경보가 울릴 수도 있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도영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누구세요? 아래층에서 한도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옥은 급히 서재에서 나와 복도 끝 화장실로 숨었다. 심장이 쿵쿵 뛰어 숨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막고 있었다. 이상하네. 한도영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왔다. 그 순간 1층에서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입니다. 한도영이 급히 아래로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해옥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다시 서재로 돌아가 마지막 시도를 했다. 신광식품 창립 기념일 1987년 3월 15일 315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USB 그리고 봉투에 든 현금이 있었다. 해옥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서류들을 촬영했다. 첨가물 부작용 은폐 지시서, 리콜 방지 대책 회의록, 매수 대상자 명단까지. 아래층에서 한도영과 택배기사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문서를 촬영하고 금고를 닫는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해옥은 벌떡 일어나 서재를 나왔지만 한도영과 딱 마주쳤다. 뭐 하시는 거죠?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해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화장실은 저쪽인데요? 한도영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해옥의 가방을 바라봤다. 가방 좀 확인해도 될까요? 바로 그때 다시 초인종이 딩동딩동 연달아 울렸다. 이번엔 뭐지? 한도영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아래로 내려갔다. 해옥은 그 틈에 급히 1층으로 내려가 청소를 계속하는 척했다. 손은 여전히 덜덜 떨렸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이미 휴대폰에 담겨 있었다. 1시간 후 청소를 마치고 집을 나서면서 해옥은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성공했어. 모든 걸 찍었어. 답장은 금세 왔다. 잘했어.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위험해. 조심해. 지하철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옥은 뒤를 돌아봤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해옥은 조기철 회장 집 근처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다. 어제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하는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완벽해. 민호가 휴대폰 화면을 톡톡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하나 더 필요해. 은행 거래 내역이야. 또요? 해옥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마지막이야. 실제 돈이 오간 증거가 있어야 해. 해옥은 커피잔을 톡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조기철 회장의 집에 도착하자 한도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보다 표정이 더욱 차가웠다. 어제 2층에서 뭘 하셨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해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서재 앞에서 오래 서 계시더군요. 해옥은 침을 꿀꺽 삼켰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도 되나 망설였거든요. 한도영이 빤히 해옥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회장님이 계십니다. 조심하세요. 거실에서 청소를 시작하면서 해옥은 2층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조기철 회장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일 검찰 소환이라고? 젠장. 한도영. 예, 회장님. 한도영이 쿵쿵 뛰어 올라갔다. 30분 후 조기철 회장이 급히 외출했다. 검은 벤츠가 부르륵 사라져갔다. 1시간 후 돌아오십니다. 저도 은행 볼 일이 있어서 나가겠습니다. 한도영이 말했다. 혼자 남게 되자 해옥은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갔다.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니 책상 위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인터넷 뱅킹 사이트가 떠 있었다. 행운이네. 해옥이 작게 중얼거렸다.
최근 거래 내역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해옥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찰칵찰칵 지난 6개월간 의심스러운 송금 기록들이 여럿 보였다. 그때 아래층에서 철컥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네. 분명 문을 잠갔는데? 한도영의 목소리였다. 해옥은 급히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돌리고 나왔지만 복도에서 딱 한도영과 마주쳤다. 또 2층에 올라오셨네요? 회장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서. 해옥이 당황하며 둘러댔다. 회장님은 외출 중인데요? 가방 확인해 봐도 될까요? 해옥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바로 그때 딩동딩동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택배입니다. 급한 서류. 한도영이 짜증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사이 해옥은 재빨리 사진들을 민호에게 전송하고 삭제했다. 뭐 하고 계세요? 한도영이 다시 올라와 째려봤다. 휴대폰 진동이 와서. 한도영이 가방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증거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앞으로 2층 출입 금지입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청소를 마치고 나서면서 해옥은 안도의 후 한숨을 쉬었다. 휴대폰에 민호 메시지가 와 있었다. 완벽해. 내일 검찰에 제출할게.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해옥은 뒤를 돌아봤다. 검은 정장 남자가 멀찍이 따라오고 있었다. 확실히 감시당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옥아,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어. 가스 점검한다면서. 해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집까지 위험해진 것이었다. 그때 소미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학교 앞에서 누가 내 사진을 찰칵 찍는 것 같았어. 해옥은 소름이 돋았다.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다. 적들이 이렇게 필사적이라는 것은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었다. 소미야,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 그날 밤 해옥은 민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가족들이 감시당하고 있어. 빨리 끝내자. 내일 아침 9시 검찰청 제출. 조금만 더 버텨. 창밖으로 후두득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해옥은 창문을 꼭 닫고 커튼을 쳤다. 마지막 밤이기를 바라면서. 다음 날 오전 9시 민호는 서울중앙지검에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해옥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사진들과 6년간 모은 자료들이 두툼한 봉투에 담겨 검사의 손에 전달되었다. 충분합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담당 검사가 자료를 훑어보며 말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오후 6시 뉴스에서 폭탄 선언이 터졌다. 신광식품 조기철 회장이 식품 첨가물 부작용 은폐 및 관련자 매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해옥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시어머니 소미와 함께 TV 화면을 빤히 바라봤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6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전 신광식품연구원 강도윤 씨가 실제로는 생존해 있었으며 내부 고발자로서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도윤이가 살아있다고? 소미도 깜짝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이야? 해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어머니, 소미야. 사실은.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딩동 울렸다.
해옥이 문을 열자 6년 만에 보는 강도윤이 서 있었다. 더 이상 강민호가 아닌 본래의 모습으로. 어머니, 소미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주저앉았다. 도윤아, 정말 너야?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소미는 한동안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등을 돌렸다. 6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도윤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소미야. 하지만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6년 만에 완전한 가족 식사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아들의 손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고 소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해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기철과 그 일당들은 모두 구속될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은 안전해졌어.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도윤 씨 가족분들,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6년간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기자들의 시끄러운 외침 소리에 해옥은 커튼을 꽉 닫았다. 소미는 학교에 가기도 어려워졌다. 이럴 줄 몰랐어.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유명해지는 것도 문제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신광식품 직원들 중 일부가 해고되면서 도윤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도윤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다. 가족들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어. 어느 날 저녁 해옥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낯선 남자가 접근했다. 강도윤 부인이시죠? 잠깐 얘기 좀 해요. 해옥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신광식품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당신 남편 때문에 제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남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해옥은 급히 집으로 뛰어갔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걸까? 해옥이 도윤에게 물었다. 그래.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 옳은 일을 한 거야.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조기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관련자들도 모두 처벌받았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윤은 6년 만에 아내, 어머니, 딸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바스락 낙엽을 밟으며 걷는 소리가 정겨웠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소미가 물었다.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목소리였다.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도윤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해옥아. 혼자 다 감당하느라. 해옥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동안 도윤은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6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특히 해옥이 너. 혼자 모든 짐을 지고 버텨줘서 고마워. 해옥의 눈에 눈물이 글썽 맺혔다. 이제 함께하면 돼. 소미도 마침내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빠,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함께 만든 저녁을 먹으며 해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6년간의 긴 어둠이 드디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까? 해옥이 가족들에게 물었다. 평범하게 살자.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주 평범하고 행복하게. 그 말에 모든 가족이 따뜻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들리는 진짜 웃음소리였다. 6개월 후 법원 최종 판결이 나던 날 아침이었다. 해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 소리가 정겨웠다. 오늘이 마지막이네. 도윤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다. 긴장돼? 해옥이 밥상을 차리며 물었다. 아니, 오히려 후련해. 법정에서 조기철 회장에게 최종 징역 7년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해옥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정말 끝났어. 법원 앞에서 도윤이 해옥의 손을 꽉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미가 대학원 합격 소식을 전했다. 엄마, 아빠, 장학생으로 선발됐어. 소미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다. 정말? 시어머니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그날 저녁은 특별했다. 온 가족이 작은 치킨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6년 만에 진짜 축하 자리였다. 건배. 모두가 콜라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한 달 뒤 도윤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중견 제약회사의 연구팀장이었다. 양심적인 연구원을 원한다고 하더라고.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월급은 어때? 해옥이 궁금해했다. 예전보다 적지만 충분해.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해옥도 변화를 맞았다. 청소일을 그만두고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다. 시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동네 맛집이었다.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단골 손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며느리가 더 잘해요.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도윤이 6년 만에 딸과 함께 자전거를 탔다. 아빠, 천천히 가요. 소미가 웃으며 소리쳤다. 조심해. 해옥이 뒤에서 손을 흔들며 따라왔다. 시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아들 가족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됐구나. 피크닉 도시락을 먹으면서 도윤이 말했다. 해옥아, 정말 고마워. 6년 동안 혼자 버텨줘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해옥이 도윤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소미가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비밀 없기로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약속? 도윤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네 사람의 손가락이 하나로 엮였다. 겨울이 오기 전 그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크지는 않지만 햇볕이 잘 드는 아담한 아파트였다.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자. 도윤이 이삿짐을 옮기며 말했다. 새집 거실에는 6년 전 사진이 아닌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렸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어느 저녁 해옥은 베란다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일상의 평범함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뭘 보고 있어? 도윤이 뒤에서 다가와 해옥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냥 평범한 풍경이 좋아서. 나도. 도윤이 해옥을 살며시 안았다.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겠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며 과자를 나눠 먹었다. 시어머니는 수건을 뜨개질하고 소미는 대학원 준비를 했다. 엄마, 이제 청소일 안 해도 돼서 좋겠어요. 소미가 말했다. 응. 엄마 손에서 세제 냄새 안 나니까 좋더라. 해옥이 웃었다. 하지만 해옥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다. 6년간의 고된 노동의 흔적이었다. 도윤이 그 손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다. 이 손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는 당신 손과 함께 우리 가족을 지켜나가요. 해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연말이 되어 첫눈이 펄펄 내리던 날, 해옥은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길에서 만난 이웃이 인사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에 도착하니 도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밖에 나와 있어? 그냥 당신 기다리려고. 도윤이 해옥의 찬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만든 만두를 먹으며 해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6년 전 그 춥고 어두운 겨울을 떠올리며 해옥은 생각했다.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내년에는 뭘 하고 싶어? 도윤이 물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고 싶어. 해옥이 대답했다. 어디로? 어디든 좋아. 우리 넷이 함께라면. 그 말에 모든 가족이 따뜻하게 웃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다. 6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